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삶에 있어 선택의 폭이 참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심리학 관련 서적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이유랍니다. 사람의 마음의 법칙이 있다니 믿어지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설득력 있는 마음의 법칙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면 가급적 나쁜 뉴스는 피하고 좋은 뉴스만 골라서 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은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더욱 굳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작용은 결국 당신을 더욱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알고 있었던 듯 하지만 몰랐던 우리들의 마음을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마음의 법칙. 지은이 홀커 키츠, 마누엘 투시, 펴낸 곳 포레스트 출판. 잠재의식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법. 왜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집착할까? 어째서 불필요한 강제와 갈등에 시달릴까?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고 기분이 좋지 않음에도 왜 멈추지 못할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물론 소화하기는 쉽지 않은 답이다. 이런 물음들의 답은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이다. 흡연은 중독 현상을 일으키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흡연이 좋지 않은 것을 모르는 흡연자는 없다. 그럼에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핑계를 대며 당장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유지하려고 한다. 말하자면 일종의 통제 환상을 즐기는 셈이다. 통제 환상은 행복감을 빚어주는 자기 효능 경험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실존적인 측면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다지 달갑지 않은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세계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달린 작은 톱니와 같은 존재이다. 대개 자신의 힘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다른 톱니와 함께 돌아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지만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양 행동한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인생이 돌연 뒤집어지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운명적인 치명타를 맞으면서도 행복의 문을 여는 것처럼 기대하고 행동하는 게 우리네 인간이다. 물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는 것은 분명히 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모르는 흡연자는 없다. 그럼에도 늘 해오던 이 편안함을 포기할 수 없다. 만약 바꾸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틀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돌연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 안에는 변화를 싫어하는 잠재의식이라는 비겁한 겁쟁이가 숨어 있다. 잠재의식은 변화가 일어나 지금까지 유지해온 틀이 깨지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우리가 문제 혹은 갈등 따위를 명확하게 의식하려고 들면 대개 잠재의식이 가로막는다. 지금까지 안정적이었다고 믿어온 구조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한 일의 연속인데 그 모든 것을 떠받치는 기본 틀이라는 습관에 한사코 매달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한다는 환상에 빠진다. 그리고 이 환상 속에서 잠재의식은 구름처럼 편안하다. 우리는 모든 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래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다. 물론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해서 때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내는 것이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고 자기 효능 경험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것 참 묘하다며 머리를 극적이는 독자가 적지 않으리라. 그만큼 우리 무의식의 타성과 관행은 질기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기 효능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잠재의식과 습관이 반항하는 곳, 바로 그곳에 길이 있다. 그럼 이제 당신의 잠재의식에 한 방을 날려라. 먼저 다음과 같이 물어보자.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라. 이를테면 담배를 계속 피워서 폐가 니코틴과 타르로 인해 시커멓게 변한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 다음 두 번째 물음을 던지자.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강력하게 아니 하고 외쳐야 한다. 일종의 가격 비교를 하듯 어느 쪽이 더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할지 생각하라. 콘크리트 벽을 향해 달리는 기차처럼 그냥 모든 걸 계속 달리게 내버려둬야 할까? 아니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성공을 위해 나아가야 할까를 끊임없이 비교해보라. 이런 과정을 겪으면 변화를 이끌어내고 무언가 실천에 옮길 강력한 동기를 얻을 수 있다. 흔히 잠재의식을 무의식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의식은 없는 의식이 아니라 숨어있는 의식이다. 잠재의식은 같은 차원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특히 잘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이른바 자기암시라는 방법으로 당신의 잠재의식을 프로그램하라. 예를 들어 머릿속으로 늘 다음과 같이 되뇌어라. 내 자유의지로 지금부터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리라. 이런 주문을 계속 걸어라. 이때 중요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간결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목표를 묘사하는 것이다. 우주를 상대로 소원을 빌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단적으로 잠재의식을 변화의 과정에 맞추어야 한다. 잠재의식에는 갈등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수많은 해결책이 가득 쌓여 있다. 다만 쉽게 떠오르지 않을 뿐이다. 자기암시라는 방법을 통해 이 해결책을 차례차례 풀어내어 의식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긍정적 사고는 이렇게 작용한다. 모든 게 좋아지리라. 면접에서 심리학을 활용하는 법. 당신의 직장에 승진 기회를 알리는 내부 공고가 붙었다. 당신과 동료 몇 명이 서둘러 지원했다. 중역들로 심사위원회가 꾸려졌다. 당신이라면 다음의 면접 일정 가운데 어떤 것을 고르겠는가? 1. 첫 면접이 가장 까다롭고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점심 무렵이나 저녁이 나아. 2. 점심때는 누구나 먹을 생각만 할 거야. 그러니까 아침이나 저녁이 나아. 3. 저녁에는 모두 지쳤거나 이미 결정이 났을 수 있어. 아침이나 점심때가 좋겠다. 이 선택에서 황금알을 캐내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가 당신과 면접한 내용을 잘 기억하길 원한다면 앞순서, 그러니까 아침을 골라라. 가장 좋은 것은 첫머리 효과라는 흥미로운 현상을 주목한다. 이 효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바탕을 두었다. 우리의 두뇌는 처음에 얻은 정보를 나중에 따라 붙은 것보다 훨씬 잘 기억한다. 초기에 얻은 정보에는 기억의 저장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문과 선입견이 강한 위력을 갖는 이유는 바로 첫머리 효과 때문이다. 예를 들어 뒤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새로 이사 온 이웃집 여자의 성깔이 보통 사나운 게 아니다. 그럼 일요일에 불현듯 소금 빌리러 가기가 어려워진다.
사실 이웃집 여자는 아주 상냥하고 친절함에도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러 좋은 인상도 처음 들은 정보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기 때문이다. 처음과는 상반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첫 번째 정보는 우리의 기억 속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요동하지 않는다. 이른바 첫인상이라는 게 강력한 이유가 달리 있는 게 아니다. 첫인상은 우리의 뇌리에 확실하게 찍히고 우리 뇌는 첫 정보와 비슷한 정보를 기억하길 좋아한다. 물론 아침잠이 많거나 1번 타자로 나서는 게 두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잠이 덜 깨 몽롱해 보이는 첫인상을 남긴다면 오히려 곤란하다. 그럴 때는 두 번째 방법을 택하자. 첫머리 효과와 대립상을 이루는 것으로 최근 효과가 있다. 여기서 최근이란 가장 최신의 것, 곧 맨 마지막에 얻은 정보를 뜻한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얻은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최근 효과이다. 이런 정보는 다른 게 더 쉬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는다. 이런 효과를 기대한다면 위원들이 지쳤다 할지라도 가장 늦은 시간, 곧 저녁 때를 고르는 게 좋다. 최근 효과는 무엇보다도 구매 심리를 이용한 쇼핑 마케팅에서 즐겨 써먹는 수법이다. 다른 것보다 3배나 비싼 립스틱을 구매하기 망설일 때 점원이 뭐라고 하던가? 흔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리라. 물론 좀 비싸기는 해요. 그러나 10배는 더 오래 쓰실 수 있어요. 또는 이런 주장도 한다. 조금 더 투자하는 것으로 환경보호에 확실히 일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원은 망설이는 당신의 뇌가 확신을 가질 결정타를 마지막 정보로 날린 것이다. 두 가지 효과는 서로 탁월하게 보충해주는 위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우리는 첫머리, 최근 효과라고 종합해서 부르기도 한다. 첫인상은 물론이고 마지막 인상도 좋게 심어줄 때 당신은 가장 많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시도해보면 어떨까? 1번 타자로 면접을 치르고 나서 마라톤 같은 면접이 끝났을 때 복도에서 위원들과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자. 환한 미소로 편안한 면접에 감사드리고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라고 정중하게 인사하자. 토론을 할 때는 처음과 끝에 멋진 말을 할 수 있게 준비해두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는 새도 심리학적으로는 얼마든지 벌레를 잡을 수 있다. 잘 나가는 친구랑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A와 B라는 세상 가운데 어디서 살고 싶은가요? A 세상에서는 매년 5만 유로를, B 세상에서는 50만 유로를 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결정하기 어렵지 않다. A에서는 평균 연봉이 4만 유로, B에서는 100만 유로이다. 설문을 받은 사람들의 결정은 어땠을까? 당신이라면? 사람들은 대개 절대적인 가치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실험에서 사람들은 5만 유로로 만족했다. 어쨌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벌지 않는가? 또 다른 흥미로운 실험은 사람들의 이런 선택을 신경생리학으로 증명해 보였다. 참가자들을 컴퓨터 앞에 앉게 하고 과제를 풀게 했다.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풀면 돈을 받는다. 이때 참가자들은 재미있는 도구를 하나 얻었다. 모니터에 띄워진 작은 창을 통해 이웃이 얼마나 버는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실험을 하는 동안 두뇌의 보상체계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지 측정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얻을 때마다 기뻐했지만 가장 큰 기쁨은 이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때였다.
이런 것을 두고 심리학은 사회적 상승 비교라 부른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더 위를 바라보고 비교하는 순간 마치 버튼이라도 누른 것처럼 불행에 빠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사회 비교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은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이다. 페스팅거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고 전제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평가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3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나를 나와 아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다. 약간 지루한 방법일 수 있지만 자신의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준다. 예를 들어 50대 초반인 남자가 자신의 운동 능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20대의 프로축구 선수가 아니라 동년배를 비교 상대로 택해야 한다. 둘째, 나를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다. 나보다 돈을 적게 번다든지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은 사람과 말이다. 이런 비교는 내가 얼마나 멋지고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 줌으로써 자존심을 높여준다. 셋째, 나를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런 비교는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을 심어주기도 하지만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게 무엇인지 의식하는 순간 자신을 불행에 빠뜨리기도 한다. 자, 이게 당신의 연봉 협상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스스로 생각해보라.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버는 인간이 얼마나 많을까? 그렇다. 언제나 한 명 이상이 있다. 아무리 연봉이 상승해도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다는 한계는 극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더 나은 방법은 연봉 협상이 우리 인생의 행복에 환상적인 영향을 준다는 지나친 기대를 접는 것이다. 될 수 있는 한 자주 사회적 비교의 2가지 형식을 염두에 두자. 상승 비교가 불행을 낳는다면 의도적인 하향 비교는 우리의 기분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어 놓는다. 그뿐만 아니라 하향 비교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는다. 게다가 감사의 마음까지 느낀다. 만약 가까운 주변에서 하향 비교의 상대를 찾지 못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텔레비전을 끄자. 당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 인생의 만족도는 그 사람의 이른바 통제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통제 확신이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원인을 외부 조건 탓으로 돌리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이 조종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맡겨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한 가지 동일한 원인이 있다. 바로 자신의 인생을 다스릴 통제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 당신도 알 것이다. 그 무기력하고 답답한 느낌을.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종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막막한 기분을 말이다. 이런 상실감은 인간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심장마비와 우울증 같은 병까지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는 말자.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나야. 내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하는 자기 효능감이 우리의 통제 능력을 되찾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거창한 변신을 말하는 게 아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일지라도 당신 인생의 만족감과 자신감을 되돌려주기에 충분하다.
얼마나 작은 변화여도 되는지는 요양원에서 벌어진 흥미로운 실험에서 알 수 있다. 그곳 사람들은 특히 아무것도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연구진은 한 그룹의 환자들에게 화분을 키워도 좋은데 식물을 돌보는 일은 전적으로 혼자 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다른 그룹에게는 그저 화분을 주면서 보호와 관리는 요양원 직원들이 맡을 거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환자들에게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결과는 정말 인상적이었다. 화분 관리와 같은 사소한 일을 직접 결정해서 움직인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다. 더욱 놀라운 점은 1년 반 뒤 이 작은 결정권을 가진 그룹의 사망률은 15%였던 반면 다른 그룹은 30%에 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2배나 높았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추천한다. 매일 습관처럼 굳어진 일상과 규칙들을 깨부수자. 처음부터 큰일에 덤비면 실패할 수 있으니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매일 올가미를 벗어던지고 조금씩 자기 인생의 통제권을 회복하자. 작은 일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핵심은 당신이 저녁에 침대에 누우며 맛보는 행복감이다. 작은 조각이나마 인생의 통제권을 회복했다는 행복감. 이 행복감을 가짐으로써 당신의 수명은 몇 년 더 늘어날 수 있다.